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허영준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다 죽은 이재명을 살려낸 권순일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예,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네.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 연간 한 2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알려졌는데 네. 그 후에 후속 보도에 의하면 네. 그거 이외에도 별도의 봉급을 받은 것이 있는 게 아닌가, 네. 별도의 자금이 화천대유 쪽에서 또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권순일 측에서나 화천대유 쪽은 고문료가 뭐 임금 형태로 좀 변형돼서 기록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수습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자금들이 흘러간 흔적들은 추후에 좀 상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2020년 8월까지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진, 네. 그리고 화천동인 1호의 실소유자 김만배 씨가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서 8차례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예. 대법관 방에 가서 이거 대법관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예. 그 만나는 과정에 대한 쭉 일자를 추적하다 보면,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이재명 사건이 회부되는 그 앞뒤 정황에 김만배 씨가 방문을 하고, 또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어떤 판결을 한 후에 또 바로 김만배 씨가 또 방문을 하고, 또 수원 고법으로 그 판결이, 무죄 취지 판결이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낸 후에도 한 2, 3일 후에 또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이 집중적으로 심의되고, 또 전원 합의체에 처음 회부되고 심의되고 무죄 판결, 취지 판결이 나고 수원 고법으로 돌려간 그 과정에 집중적으로 김만배와 권순일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 1년, 대략 1년 한 1, 2개월 사이에 8번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8회 또는 9회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김만배 씨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권순일 8차례 만났다는 건 이재명 사건이 집중되는 그 시기에 했다는 것으로부터, 이게 실제로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상당히 불거졌었는데, 왜 권순일한테 화천대유 자금이 그렇게 들어가냐, 이것에 관련해서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재판 거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세간의 의혹이 그간 있었는데, 이게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이 사건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만나서 이것을 협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후에 이 사실상 뇌물에 가까운 화천대유의 고문 또는 고문료든 그 외의 것이든 자금이 흘러감으로 해서 사후 뇌물 수뢰죄가 지금 적용되는 그 단계에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건 대법관을 방문했던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만 나오거든요.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제 그 어떤 정보 기록을 확인하면서 나온 건데, 지금 이걸 추적하다 보면 자금 흐름이 그 후에도 쭉 나오면서 재판 거래 관련된 부분이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 증거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보면은 2020년 7월 16일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거짓말 시킨 것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이걸 무죄 취지 판결한 게 2020년 작년 7월 16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6일인데 재작년부터 바로 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권순일 대법관을 7월 16일에 만나고, 뭐 4번이나 방문을 계속했네요. 그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지금 확인된 기록만 보면 2020년 3월 5일 날 방문한 기록이 있고, 네. 2020년 5월 8일, 5월 약 8일. 두 달 정도 후에 또 방문을 했고요. 네. 그로부터 약 한 또 20일쯤 후에, 한 3주 정도 후에 5월 26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그로부터 점점 기간이 단축되는데요. 네. 6월 9일에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6월 15일 날 이제 방문하는데, 아니죠. 방문하는 게 아니라 6월 9일 날 방문을 하고 6월 15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간에 이제 단독 합의비, 하부부에서 대법관에 다루던 걸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전원 합의체로 이 사건이 넘어오는데, 그 다음 날, 네. 그러니까 6월 15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 사건이 회부된 다음 날인 6월 16일 날 또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합니다. 하루 후에, 그러니까 사건 심리가 회부된 하루 후에 6월 16일에 방문을 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전원 합의체 첫 심리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이재명의 무죄 최저 판결을 대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실로 무죄로 판결이 나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선임 대법관이라고 해서 대법관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대법관을 했던 사람이 선임 대법관인데, 이 선임 대법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건이 초기 다룰 때부터 무죄 최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심리를 주장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대법관들이 아니다, 이건 2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2심에서는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거든요. 300만 원 벌금이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유죄가 판결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은 이제 한동안은 약 10년 정도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그 6.25 순간이어서 2심에서는 그런 300만 원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 전원 합의체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보통 이런 것은 언론사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소송이 벌어졌을 때 논리인데, 이걸 공직선거법에서 해당하는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사건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숨쉴 공간을 보장해야 된다. 소극적인 거짓말은 그렇게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안에 원래 대법관 안에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5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유죄다. 이렇게 이제 흐름이 가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5대5로 팽팽히 맞섰는데, 권순일이 무죄로 입장을 서면서 6대5가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은 대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수 의견 편에 들면서 7대5로 이게 무죄 최저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결국은 권순일이가 살려줬는데, 그렇죠. 그게 10월 16일에 대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사실상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원 고법으로 다시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하도록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그로부터 또 하루 이틀 후에 김만배가 또 권순일을 만나고 8월 5일 날에도 만나고 8월 21일에도 만나고, 이래서 그 사건이 있는 기간 동안에 몇 개월 사이에 한 2주, 3주가 멀다 하고 권순일 방문해서 김만배가 만난다는 거 볼 때, 김만배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기서 머리를 깎으러 갔다든가 무슨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권순일과 협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 의혹이 사실상 증거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김만배가 이재명 사건에 이렇게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건 성남시에서 했던 대장동 그 사건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이 김만배거든요. 네. 예.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이로만을 해도 약 1,700억 정도의 어떤 수익을 보았고, 또 천화동인 2호, 3호, 즉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친누나를 그 대실소유자로 만들어서 거기에도 배당액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만 합산해도 벌써 한 2천은 한 7, 800억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막대한 특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만배에게 그렇게 막대한 그 돈을 제공해 준, 그래서 김만배는 엄청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과거 성남시장과 관계는 특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이 만일 정치적 생명을 회복해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 후에 개발 사업에서 엄청날 또 특혜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김만배 누나는 또는 김만배 관계자들은 주위의 사람들에도 아주 유력한 정치인인 사실상 이재명을 지명하면서 이 사람이 당선될 경우에 엄청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전 과정, 그 날짜에 쭉 따라서 2020년도에 3월 5일, 5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6월 16일, 7월 17일 이렇게 계속 만나가는 과정을 볼 때 이 이재명 사건 외에 그렇게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 네, 그래서 두 이해관계자, 김만배 대주주하고 권순일 사건, 이 사건을 무죄로 사실상 결정적으로 만들게 했던 결정적 역할을 한 당사자, 이 이해관계가 이재명 사건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재판 거래가 사실상 이 중요한 증거로 확인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가 지금 일반 변호사보다 더 자주 또 대법관 방을 이렇게 들락거리는 거, 이 자체가 이것도 지금 법원 내부의 지침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 법원이나 검찰청에 방문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거든요. 네. 약속을 하고 이제 민원실 입구 쪽에 들어가면 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검찰청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검찰청에 방문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검사하고 약속을 했냐, 그래서 그 검찰청 소속 검찰, 해당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방문 약속이 돼 있는 것이냐 확인하고 거기서 출입 기록증을 넘겨줘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법원도 동일하기 때문에 만일 권순일의 방문에 예정돼 있지 않았다면, 그냥 갑자기 갔다고 한다면 권순일 당연히 거기 관리하는 관리실에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겠죠. 네. 지금 8차례나 9차례 방문하고 예약을 권순일하고 했다는 건 그만큼 사전에 권순일 측과 상호 미리 이야기를 해서 예약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권순일과 사전에 예약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그 출입 관리실에서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권순일이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권순일 방문을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권순일 방문을 예정한 그런 이제 방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안 그래도 고발이 돼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대법관으로서 이재명을 무죄 취지로 논리를 다시 개발하도록 한 자가 이 대법 재판 연구관들을 통해 가지고, 판사들이죠. 재판 연구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무죄 취지로 다시 그 보고서를 쓰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권순일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 대법원 내에서 연구관들은 법원 행정처에 소속되는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관들은 사실은 판사 출신 중에서도 실력이 상당히 우수한 실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법원의 연구관으로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올릴 때 이건 유죄다 해서 유죄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이 전원합의체의 그 보고서는 회람되면서 권순일이 무죄의 보고서를 올리도록 사실상 의견을 내면서
연구관이 사실은 유죄로 봤던 다 연구관들이 새로운 보고서를 낸 것이죠. 그렇죠. 권순일이 사실상 무죄의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권순일이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본래 연구관들도 이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게 권순일의 무죄 법리 주장인 것이 이제 확인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법원 재판 연구관 판사들이 각국의 사정과 국내의 판례와 이 법리를 자기 나름대로 딱 스터디를 해서 이거는 이재명이 선거 도중에 TV 방송 토론에서 형님을 강제 입원을 시도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 씌인 건 중요한 거짓말이고 이거는 300만 원 정도는 당연히 해서 이런 자는 당선 무효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 이 검토 보고서를 올려서 원심대로 300만 원 그대로 하자고 다 올렸는데 권순일이가 이거를 뒤집은 논리가 또 있죠.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공직선거법 중에 여러 건이 이제 사건이 올라갔는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성남 시장의 선거도 있었고 경기도지사 선거도 여러 차례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련된 사항이 토론의 핵심 쟁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해서 이재명이 실제 강제 입원을 그 해당 병원과 병원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한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형의 강제 입원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공직자 선거법 때 허위 사실과 관련된 걸 사실 공표를 한 셈이죠. 네. 본인 자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 사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와서 핵심 쟁점이 올랐던 것이죠. 네. 뭐 1심, 2심이 했습니다만은 1심의 경우에는 당시에 중앙지법이 김명수 산하에서 특히 중앙지법의 경우에 상당히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서울 중앙지법이든 수원 지법이든 그 관할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부분 우리 연구의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심은 무죄가 났습니다만 2심의 고법 판사들은 또 이 지법하고 좀 다른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든요. 고법에서 보니 이건 명백한 거짓말,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거짓말한 것으로 보고 강제 친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증거들이 확인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관련돼 있던 병원 관계자도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됐다는 것도 사실로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걸 통해서 2심에서 무죄로 확인이 됐고 2심에서 유죄로 확인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뭐 당연히 이제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쟁점이 벌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권순일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극적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를 좀 적절히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논리로 해서 주장을 했는데 권순일의 경우에는 사실 2014년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본인이 심리했을 때는 그건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전북 익산 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의 그 후보 토론에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왔을 때는 그게 유죄 판결을 냈어요. 형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동일한 유형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심리했던 기존의 사건 2014년 때는 형을 때리고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뭐 무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대법 연구관들이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올리도록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서 이걸 주도했거든요. 더군다나 대법관들 내부를 그렇게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막판에 결정적으로 5대5에서 6대5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당사자인 데다가 이 사람이 결국 퇴직한 후에는 화천대유에 갔다. 네. 화천대유는 성남시가 했던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시행사의 그런 배당 소득을 받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재판 거래와 사후 뇌물 이런 게 연결된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위에도 아마 대법관의 이재명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더 사실관계가 증거가 저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우선 확인되는 건 김만배와 권순일들의 그 잦은 만남이 결국은 이 재판 거래에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드는데 상당한 김만배 씨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퇴임 후에 권순일이 얻게 될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정보지에서는 50억 클럽이란 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 몇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멤버들 중에 이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돼야 되고 그러면 상당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줌으로써 사후에 뇌물을 받게 된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한편으로 확인되는 그런 것으로 이 김만배가 그 역할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김만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다 죽은 이재명을 네. 1심, 2심이다 300만 원 이 벌금형을 해가지고 100만 원만 넘으면 다 당선 무효가 되는데 300만 원 벌금형이 1심, 2심이 다 결판이 났는데 다 죽은 몸인데 네. 3심에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300만 원 벌금 그래서 당선 무효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미 대법의 재판연구관이 다 서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1심, 2심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의 대부분의 합의된 의견 이거는 1심, 2심 판결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올렸는데 이것을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무죄다 이렇게 다시 서올려라 그래가지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해서 무죄로 만들어낸 자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권순일이다. 네. 그 이자가 김만배를 8번 만났습니까? 8번 만났다. 8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9번 지금까지 확인된 9번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실에 앉아가지고 한 번 방문하면은 1시간씩. 그래서 총 지금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7시간 20분. 8번, 7시간 20분 동안 8번을 7시간 20분.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이상 만나가 무슨 숙닥거리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다 이야기를 해도 언제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거 다 검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조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검찰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권순일은 당연히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수사해야지 일단. 예, 사후 이제 수뢰죄로 예. 당연히 수사 대상에 대해서 예.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검찰에서 그런 정도로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태훈 회장하고 네. 한변의 변호사들 한 150여 명이 이거 고발을 했어요. 예. 사후수혜죄로. 예.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이제 역할을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으로 남겨놓고요. 네. 다만 지금이 이제 터진 정영학 회계사가 네. 지난번 검찰의 조사에 갔을 때 각종 자신이 그간의 유동규 씨나 또 김만배 씨나 천화동인 관계자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녹음했던 거,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 파일들을 제출하고 그간의 수익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러면서 이제 권순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도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또는 여러 제보를 받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게이트의 핵심적인 그 몸통들의 각각의 이렇게 라인을 보면 연결하고 의사결정할 라인을 보면 네.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죠. 예. 그 밑에 가장 중요하게 이 사건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진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진상. 예, 네. 정진상. 정책실장. 예.
이제 실제로는 부실장입니다. 네. 경기도 정책 부실장인데 네.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맡아서 그냥 다른 대외적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 부실장을 맡아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이재명의 측근 중에도 측근입니다. 네. 과거에 이재명이 변호사 업무를 할 때 네. 그 사무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진상이가 사무장이네. 예, 그때부터 이재명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정진상이네요. 예. 아, 그 정진상이 계속 성남시에 있을 때도 정책비서관을 하고 그 후에 정책 부실장도 해서 정책비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특명을 받고 움직였다는, 그래서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측근 3인을 뽑으라면 첫 번째로 뽑히는 게 정진상이거든요.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변호사의 사무장. 네. 이거는 뭐 볼 것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법 쪽에 돌아가는 사무 업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성남시에 가서도 정책 분야를 다루면서 정책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이재명이 중요한 업무에 대한 특명을 내려서 비공개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진상이 아니냐 네. 하는 거고,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유동규하고 이 사업을 할 때 이재명하고 유동규가 직접 협의해서 중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장동에 여러 가지 그 설계를 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수익을 어떻게 배분을 갈까를 보고 또 각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그 전 과정을 협의하거나 보고하거나 이 라인의 핵심에 저는 정진상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정진상이죠. 네, 그러면 정진상과 유동규 관계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별도로 이재명 사건이 한참 재판 다뤄질 때 실무적으로 이걸 상당히 다 관장을 1차적으로는 별도의 변호인단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매개해서 조절하고 역할 분담하고 했을 사람이 정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정진상. 그러면 김만배가 움직이고 그 위에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정진상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진상과 사실은 이제 고 김만배와의 그 시기에 나눴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통화 뭐 기록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후에 확인을 하게 되면 김만배가 실제로 움직이는데 그런 이재명의 중요한 측근이었던 정진상이 그런 매개 역할의 증거 자료가 나온다면 이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보나 증거 자료나 검찰에 필요하면 그 입건을 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현재 나와 있는 일단 증거들과 추가적으로 누구를 지금 잡아야 이 재판 거래를 확인할 수 있냐면 그런 정진상 같은 인물들을 추적해 가야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라인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판사 출신들이나 변호사나 법 쪽에서는 권순일이에 대해서 이미 평이 많더라고요. 권순일이는 사람은 순한 사람인데 돈을 많이 밝힌대요. 평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밝히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재명이 다 죽은 이재명이를 1심 재판에서 죽고 2심 재판에서 죽고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들이 다 이거는 죽어 마땅한 1, 2심 재판을 그대로 대법원에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아니야 이거 살려야 돼 라고 한 자가 권순일이고 권순일이가 엄청나게 많은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뭐 명백하게 재판을 팔아먹은 자죠. 이재명이는 이 돈 주고 이 자기 목숨을 구한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증거들을 계수강님 감사합니다. 예, 증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간에는 물론 동토 땅에 마치 얼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 과정인 것이요. 깊은 부정부패의 사슬들, 이재명을 중심축으로 한 그런 대규모 부패의 사슬들이 그 성남시에서 작게는 1조, 대장동에서 벌써 배당 수익만 4,040억이고 추가적으로 분양 수익까지 하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지금 특정 업체 인물들한테
다수의 임대에 들어가는 뭐 주택 당사자들이나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아가거나 아니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 저런 특정인들의 부패 사슬에 걸려서 지금 그게 1억 1조 정도가 그 부패 고리에 걸린 금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 외에도 추가적인 돈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돈을 노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구조 내에 엮었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신문에는 지금 확인되는 정보지에 의해서는 한 380억 정도 네. 뿌렸다 하고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차적으로 계좌 확인을 해서 확인된 건 약 80억 정도. 네. 그 80억 정도는 현금 인출 형식으로 해서 김만배가 그런 방식으로 인출을 했다고 하니까 그 80억이 누구한테 돌아갔느냐. 네. 그것도 현금을 인출해서 그렇다면 대규모 그 목돈이 몇억 단위 또 몇십억 단위로 어느 누군가가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정치 로비, 정관계 로비,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 중에는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일부 사람들도 광사도라든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관계자들 여러 개 나오고 있고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산에 신고를 했을 때는 한 2억이 조금 넘는 돈 정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신이나 주변 지인들하고 여러 자리를 했을 때 보면 현금을 물 쓰듯이 했다는 겁니다. 네. 카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물 쓰듯이 그래서 현금만 사용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돈이 이제 유동규한테도 상당히 흘러간 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언론에서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던 1차적 증거로서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계좌 추적과 돈의 흐름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그 내막이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 과정에서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돈과 또는 재판 거래에 있어 왔던 협의, 증거물들 이것까지도 상당 부분 더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순일은 그런 재판 거래와 관련된 사후 뇌물을 수뢰한 죄에 빠져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다 걸려 있는 거죠. 예. 이미 걸려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권순일이가 돈만 받아먹고 빠져야 되는데 화천대유 고문 처리를 맡아가 매달 월급이든지 자민노든지 매달 돈을 또박또박 또 받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외에 뭉치 돈이 얼마나 건너갔느냐, 다른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권을 분양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이게 이 뇌물 주는 방식이 이게 건설회사이기 때문에요. 집을 줄 수도 있고, 현찰을 또 많이 빼서 현찰을 줄 수도 있고, 또 고문직이다, 자문료다, 이렇게 또 줄 수 있고, 아주 뭐 이 다양한 그 방법이 있는 거야. 뇌물의 수단이요. 네.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만배의 현금 자금을 추적하게 되면, 권순일을 만났을 때 혹시나 현직에 있을 때도 자금이 건너든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2020년도 특히나 3월 5일, 9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6월 16일 쭉 있는 네. 3월, 6월, 7월, 8월 이 시기에 현금이 상당 부분 김만배가 인출을 해서 움직였다면 혹시 현직에 있을 때 권순일한테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을 때 일부 현금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후에 사후에 지금 화천대유나 이런 걸 통해서 사후 수뢰죄가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이 이제 어디로 빠져나갔냐, 김만배가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었냐, 혹시나 그 시기에 이미 이재명 사건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 혹시 뇌물을 준 것인지, 사후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줬다고 한다면 아마 미리 돈을 빼놨을 수도 있고 그 시기에 현금을 인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그 시기에 만일 현금을 뽑았던 증거들이 더 확인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뽑아놨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을 만일 그 현직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중에 그걸 받았다 한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인 것이죠. 네. 그래서 김만배의 그 현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일단 확인된 것만 약 80억 정도 현금 인출했다고 하니까
그 이외에 뭐 380억까지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적하게 되면 권순일 그 대법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련해서도 혹시 대법관의 다른 인물들도 관련이 됐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자금을 추적하다 보면 그런 재판과 관련된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뭐 일단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가 1심, 2심 선거재판에서 다 죽었고 대법원에서도 다 죽은 이재명이를 살려낸 1등 공신이 바로 김만배의 로비에 의해서 권순일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들을 하나하나씩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7표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려준 이재명이를 살려준 권순일이가 보이지 않게 뭐 현찰만 좀 받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문이라고 그 화천대유에도 그 직을 걸고 앉아가지고 이런 뻔뻔한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대법관 퇴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앉아가지고 나 도둑이니까 잡아가시오 이러고 있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파가지고 지금 저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네. 이재명 사건의 무죄를 아주 권순일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할 만한 동인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단순히 자기가 개인적 소극적으로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2심에서 유죄로 명백하게 판결하는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무죄로 그 사건을 만들 때는 상당히 적극적 동인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러면 그 적극적 동인이 뭘까? 돈이죠. 뭔가 이재명과 관련된 특별한 혜택을 약속받았거나 그때부터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실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가 사후까지도 약속된, 이것이 연장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 과정, 지금 사후와 관련된 부분은 화천대유로 명백하게 상당 드러났고, 그때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현금 거래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금 추적을 아주 세게 하면 사실은 네. 그 상당 부분 확인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만일 그렇게 해서 재판 거래였다면 이건 재판 무효 사실은 선언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지금 김만배 부분을 자금 추적도 하고, 김만배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의 핵심적인 라인인 정진상 경기도 정책부실장, 과거에 성남시 정책비서, 요 사람과 이 김만배와의 혹시나 이 재판과 관련된 연결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또 제보도 받고, 또는 유동규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재판과 관련된 흔적을 찾으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적어도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이가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를 다 죽은 이재명이를 살려가지고 대통령까지 지금 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망고의 역적인 거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범죄자로 1심 재판부가 다 죽여놨고 2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로 다 죽여놨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들이 다 이거는 죽여 마땅합니다. 그거는 판례도 그렇고 1, 2심 재판 판결문도 그렇고 한 소행 자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한 그런 거를 아니라고 부정한 이 파렴치한 인간은 마땅히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입니다. 이 거짓말은. 이렇게 해놓은 거를 돈 받아먹고 살려주려고 했는 이 권순일이는 이거 구속이죠, 이거. 예, 그렇죠. 지난번에 무슨 사법부 적폐 청산을 해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관련자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무슨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뭐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일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법원에 판단을 했을 때도
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 어떤 요청한 사항도 그것도 적폐로 몰아가서 그렇지. 지금 구속시켜서 막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대적으로 검찰이 그때 뭐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리스트를 사실상 받고 승인을 받아서 막 그런 사법 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쳤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확인되는 건 대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 사건도 그랬는데 지금 권순일 이 사건은 그런 정도의 성격과 전혀 다른 네. 완전히 부패한 그런 국가적인 기강과 이런 것이 부패의 사슬고리로 해서 완전히 뒤집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 후보로까지 지금 나와서 여권의 가장 1위의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적 생명의 은인 네. 그걸 돈을 몇 억씩 받아가면서 확인된 것만 이렇게 만드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어떤 기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 권순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하는 지금 사건은 대선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하게 다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자체도 다루고 조사도 하고 이 자체가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판과 관련해서 증거들을 찾아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법농단, 부패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완전히 이거는 돈도 보통 뭐 뇌물이라 그러면 그저 뭐 몇 억 단위가 아니고 몇십억 단위의 뇌물을 또 주고받고 거기다가 그 화천대유라는 이 서민의 눈에 완전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사기꾼 집단들에게 이 강도 집단이죠. 사기꾼이 아니고 강도 집단들의 거기에 고문을 또 맡아가지고 말이죠.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대법관이고 이게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물어봤어요. 이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권순일이가 이 사람이 원래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염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정말 공권력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권순일이가 정말 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예. 권순일이 이재명이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보내야 된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저께 최재형 후보도 공개적으로 본인이 부장판사일 때 네. 월급이 한 700에서 800만 원 네. 받으면서 부장판사를 하면서 판사 직분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권순일은 자기와 비슷한 시기에 부장판사를 했던 사람인데, 화천대유에 가서 월 1,500만 원씩 되면서 부끄러움을 못 느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화천대유가 굉장히 부패의 핵심적 연결고리에 엄청난 그 다수의 어떤 성남 시민들의 고열을 짜서 만든 그런 어떤 돈의 고리에 핵심적 고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런 정도는 부끄러운지 알고 이런 거 지적을 했는데, 판사라는 것이 직책이라는 것이 남의 사람들을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육체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생명들을 다루고 있는 중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 말해도 공정을, 예를 들자면 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거나 법률 원칙을 위반해서 사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판결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대법관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원장 출신. 예, 그만큼 이제 만일 현재의 대법관들은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재명 사건을 무죄로 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썩어 있는지, 저렇게 뭐 뇌물에 의해서 그런 판결이 좌지우지 될 만큼 했다면 사법부가 지금 썩어 있다. 네. 특히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뇌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썩은 집들이다. 마치 하이에나들처럼 권력을 뜯어먹고 그런 경제적이나 정치적 이득을 같이 하고 있는 집단들과
동일체로 하면서 거기에서 먹이사슬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패한 집단들이 사법부 내에 차지하고 있는 주축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래서 뭐 인권법 어쩌고 연구회, 뭐 우리법 연구회에서 마치 정의로운 사람들처럼 지금 김명수 중심의 그런 판사 집단들은 그런 이런 권력 집단에 순응하고 권력의 어떤 주는 자리를 탐하고 한 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위해서는 자기 사건이나 관련된 것에 대해서 권력이 요구하는 판결 또는 사건 처리 방향으로 복종하고 순응해 가면서 뇌물까지 받아쳐먹는 이런 그 사법부의 굉장한 지금 위기의 순간이 와 있다. 그렇게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재명이를 무죄 취지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게 2020년 7월 16일인데 이때도 이전에 3년 동안을 네. 권순일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예. 그 단순한 대법관이 아니라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서 화천대유 주주, 대주주 김만배를 무려 7시간 이상 만나가지고요. 한 번 들어오면 1시간 이상 만나가지고 그런 이재명이 살려주는 그런 음모나 꾸미고 돈이나 받아먹고 이런 짓을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 짓하고 현직 대법관이 이 짓을 해서 다 죽은 선거법으로 다 죽은 이재명이를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지금 이게. 네. 야, 이거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걸 완전히 썩은 거죠. 이거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전혀 지금 선거법 재판 안 해요. 아무리 검찰에서 기소를 해도 재판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 검은 로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 이거는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오기 전에 대법원에 이 사건이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는 노정희가 이제 대법관 중에 사실상 재판장을 맡게 되는 네. 그 사건으로 처음 노정희가 이걸 심리를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에 4명의 대법관이 함께하는 합의부 형식으로 이 이재명 사건을 다뤘는데 한동안 재판을 제대로 안 했어요. 네. 재판을 상당 부분 질질 끌게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에는 3개월 내에 재판이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 자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길게 끌고 가다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8개월인가요? 뭐 이렇게 1년 지나서 이 사건을 이제 그 대법관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이 전원합의체에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노정희가 그중에 대법관에서 전체 그 심리를 이끌어가는 재판장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노정희도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한 걸로 합의를 못하고 저게 넘길 정도로 그 전에 이미 무죄 취지로 노정희도 그 역할을 했는지 네.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치 않은 사건이 지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와서 권순이 그걸 완전히 판을 주도하는 전에도 그 전에 이 사건을 1차로 심리를 했던 노정희를 포함한 4명의 대법관 중에 이 합의를 못하고 전원합의체 넘길 때 2대2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2명 그중에 1명은 무죄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상당 부분 친문 문재인 정부에 가깝게 있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람들의 관련성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노정희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거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친여 편을 확실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응원단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의 대법관들 상당수 경우에는 이게
법을 최종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1, 2, 3 이런 걸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떤 사건이 현재 어떤 권력에 유리한가 또는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사건이 상당 부분 심리되고 있단 말이죠. 또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단 말이죠. 네. 사실은 김경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형량이 2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네. 예. 그 형량 유죄를 내리긴 했지만 그 형량이 말도 안 되고 다른 은수미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들 대법원에서 지금 무죄로 해서 다 지금 정치적 생명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 차계가 그렇게 해서 기준점은 문재인 편에 유리하냐 아니냐 좌익 편에 유리하냐 아니냐를 기준해서 좌익 편에 유리한 거면 뭐 무죄를 주거나 아니면 유죄를 주더라도 상당히 경감해서 주거나 또 반대로 문재인의 비판에 서 있거나 야권 편에 서 있으면 거꾸로 유죄를 주고 또 형량도 더 높게 주고 지금 그 기준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금 저희가 대법관으로 그냥 부르긴 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대법관이라 부를 게 아니라 정치 판사들이라고 봐야죠. 도둑놈이죠, 도둑놈. 네. 네. 그런 더군다나 썩은 도둑놈, 썩은. 이재명 같이 사실은 조폭 정치를 성남시에서 해왔던 상당 부분 저런 일반적인 뭐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친형 뭐 강제 입원이야 너무나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평소에 시정이라든가 도정을 할 때도 아주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뭐 행사장에 가서도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항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폭력 자신들 육탄 돌격을 해서 막 싸울 정도고 거칠게 싸우는 그런 조폭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저 사진이 저 조폭이라는 자가 국제 조폭이 국제 마피아 봐요. 예, 저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자와 누워가지고 신발을 신고 이재명 책상 위에 저 신발을 신고 저렇게 자빠져가지고 저는 이재명이가 저게 완전히 조폭한테 뭐가 잡혀도 한참 잡혀 있는 거죠. 급소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저게. 잡혀 있는 건지 본인이 조폭인지. 그래도 그렇지. 뭐 국제 마피아파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인의 이제 뭐 사촌 동생인가도 그 관련 인물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이게 뭐 국제 마피아파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에 발목이 잡힌 건지 아니면 여러 조폭 조직을 본인이 직접 관장하면서 거기에다 상당히 성남시에서도 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줘서 무슨 그때 마크 무슨 트레이 회사를 하려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부패 사슬에 조폭 조직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이 이전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금 문제는 이 재판 거래를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일반적인 좌익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주체 사상으로 무작정되어 있는 그룹들을 한 그룹으로 가지고 있고 그 뒷평엔 조폭들도 있고 온갖 그 이재명의 먹이사슬을 위해서 뛰어드는 금만배나 뭐 남욱 변호사나 이런 유동규나 이와 같이 그런 특정한 시정이나 도정을 할 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정특혜를 통해서 돈을 자금들을 엄청나게 챙기는 이런 그 부패 사슬고리가 이렇게 몇 개의 집단들이 지금 이재명을 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 그런 걸 자리로 주고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관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대장동을 매개로 해서 그 사건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장동에 이제 이 권순일이는 이거는 반드시 구속시키고 수사해서 잡아놓고 이 관련된 모든 대법원의 관계자 그리고 지금 선거 재판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대법원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부터 관계되는 사람 지금 싹 도려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상당 부분 손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유동규가 지금 이제 바로 핵심 인물로 떠올랐는데 그렇죠. 유동규는 지금 검찰에 오라 그래도 안 가고 핸드폰도 다 그냥 뭐 술 먹고 던졌다 근데 집에 던지고 없애버리고 오늘 또 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이죠. 네. 오늘 새벽에는 또
배가 아프다, 복통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느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검찰이 보니까 이거 도망갈 것 같으니까 긴급 체포를 했어요. 네. 이거 이렇게 유동규가 바로 이재명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유동규가 돈을 먹었다는 것은 이미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이나 또 자기 A4 10장짜리의 자술서나 또 돈뭉치 사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다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어요. 예. 그 유동규가 이제 지금 제대로 잡혀가는데 물론 경찰에서 지금 8명을 또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어요. 근데 이미 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남욱 변호사인데 남욱이는 벌써 자기 부인하고 1,007억 플러스 자기가 먹인 1,007억 자기 부인이 또 60몇 억 먹었대요. 저 위례 신도시에서. 네. 그래서 뭐 1,000억 이상을 들고 그냥 미국에 그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로 가족들이 싹 다 날라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걸 하여튼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이 유동규 행태를 보면 이게 또 완전 조폭이에요. 본래 이제 뭐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마다 조합장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건축사 자격증도 있고 뭐 해서 그 사업에서 오랫동안 이권과 관련된 사업을 해온 걸로 보입니다. 무슨 네. 재개발 조합을 하다 보면 뭐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모든 곳은 가지만 일부 지역의 재개발사 재건축 지역에는 일부 조폭들이 상당 부분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재개발을 하다 보면 토지 수용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토지 수용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은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 부분 무력으로 강제적인 협박으로 토지 소용을 막 이렇게 토지를 팔도록 그렇게 해서 재건축 사업에 조합에 들어오게 하게 되고 그 이권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항상 이제 공공기관에서 늘 재구를 하면서도 일부가 사건이 터질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그런 것을 경찰과 협조를 해서 발본색원하는 해왔던 추세가 있는데 그런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여러 사업들과 관련된 중에 이 유동규도 그런 조합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익숙하고 사람들과의 감론을 막 여러 가지 이런 싸움의 현장에서 커갔던 네. 사람들이고 그런 데서 익숙해서 자라왔던 사람인데 이 과정에 뭐 2010년 이전부터 이재명 시장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2008년인가요? 이렇게 해서 알게 돼서 그 후로 성남시의 캠프 즉 이제 2010년에 당시에 성남시의 시장 선거가 있을 때 네. 캠프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재명 캠프에 캠프에 아주 조직 담당하는 그 간사로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담당하기도 하고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자 그 인수위의 간사로 인수위 간사 역할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조직은 성남시설도시시설관리공단인데 네. 여기에 이제 당시에도 기획본부장 같은 역할을 해서 네. 성남도시개발공단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장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합이 됐는데 그 성남도시개발관리공단에 있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온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재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꽂아 놓은 것이 바로 유동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핵심 실세를 박아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장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에 지역개발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장동. 네. 약 한 30만 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28만 평. 예. 그런 정도의 대규모. 여의도가 한 90만 평 되나요? 그렇죠. 여의도 100만 평 가까이. 100만 평이 됩니까? 그래서 대략 여의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대장지구로서 그런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이렇게 아파트나 임대주택 분양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물로서 유동규를 핵심적으로 꽂은 것이죠. 네. 이
규모는 지금 확인된 것만 한 1.5천억 정도의 대규모 수익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 그 후에 발생한 수익은 뭐 아직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조 5천억 정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다. 당시에 예상하기에도. 여기에 유동규를 끼워 넣고, 유동규가 사실은 그 핵심 키 역할을 하면서 과거에 이런 이제 지역 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을 해왔던 여러 인물들과 연관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조합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 인물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김만배 천화동인 또는 화천대유의 중요한 대주주였던 김만배는 이재명 인터뷰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법조인들을 많이 뭐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를 하면서 만났고, 또 성남 시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을 인터뷰하면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 전부터 관계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게 되면서 김만배하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매칭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 또 여기에 남욱 변호사가 매칭되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매칭이 되면서 정영학 회계사와 매칭이 되는 이런 고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 중에 가장 중심적 역할이 핵심적으로 하는 건 전체 사업의 구조를 짜고 설계를 짜는 건 누구냐? 이건 바로 성남시의 핵심적 관계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인 유동규, 이 두 측, 그러니까 유동규만 이 설계를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두 축이 짰다고 봐야죠. 네. 아니면 여기서 기초안을 만들어서 성남시에 보고를 하면 그거 성공을 승인해준 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요 이재명이 말은 이래요. 네. 내가 유동규한테 다 지시를 했다. 네. 내가 일일이 보고받고 다 내 지시대로 했다. 네. 내가 다 했다. 이재명이 다 자기가 다 한 거로 이미 언론 인터뷰 나와서 내가 한 게 제가 한 거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발을 좀 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도 보니까 이전에는 사업 설계도 본인이 했다 이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당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니까 배임 혐의에 대한 그런 1차적 책임자가 이 사업을 설계하고 지휘했던 결국은 유동규와 이재명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업 설계와가 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것에 관해서 아웃라인만 잡았다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 설계는 자기가 아니라 공사와 그 관련된 사람들이 민간에서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빠져나가는 양태로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럼 배임죄에 지금 1차적 대상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그걸 딱 이제 감질하고 처음에는 이제 유동규한테 유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다가 지금 잘못하면 본인이 그 전체 책임을 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본인도 지금 살살 빠진 한 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동규를 지금 당장 저 사람이 그래서 형사처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도 살짝 발을 빼는 양식으로 지금 말을 바꿔가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유동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성남시에는 바로 이재명과 저는 정책의 핵심적 도시개발을 하는 핵심적 라인이 있을 텐데 그 인물이 제가 보기엔 정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 삼각관계가 기본적으로 사업 설계와 기본적으로 이런 거 했을 거고 이제 민간으로서 돌아오면 아까 그랬던 성남의 뜰 관계자들 화천대유에서 거기서 이제 특히나 남욱이나 정진학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런 민간개발이나 공영개발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걸 짜왔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수익과 관련된 거나 관계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들을 자신들이 절묘하게 이용하면서 민간 쪽에 완전히 몰아줄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설계하고 협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걸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한테 보고되고 이재명이 그것을 승낙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일부는 그런 실제 승낙했던 것을 사인들이 지금 성남시에 있던 확인된 행정문서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규가 상당히 그 인물의 중심축에 있다.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런 시행사들 그리고 그 자회사격인 천화동인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규가 또 정영학 회계사의 이야기처럼 만일 유동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돈이 흘러갔
쓸 만한 증거들이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유동규에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배임뿐만 아니라 뇌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유동규한테 직접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건 피의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 긴급 체포가 됐어요. 예. 체포 영장을 받아갖고 예. 체포를 했습니다. 피의자 됐다면 이제 범죄자로서 상당 부분 가능한 증거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는 것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하는 겁니다. 입건을 할 때는 그 입건과 이제 피의자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객관적인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인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유죄 기소할 만한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유동규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라든가 뭐 창문 밖으로 핸드폰을 던졌다 뭐 했다 이런 것부터 발생할 그 돌출적인 행동도 그렇고 이 사건에 걸쳐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규만 제대로 잡두리하면 이재명은 잡는다. 유동규가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게 그러면 이게 그 뇌물죄가 걸리면 특가법상이 걸리기 때문에 형량이 엄청나거든요. 네. 최소 5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특가법은 막 7년, 10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가법에 걸리는 이 뇌물은 그 형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유동규가 각종 제공되는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정영학이 내놓은 것, 성남시를 통해서 확보한 것 이걸 해서 보면 이재명의 이제 상당 부분 근거로 확인이 될 텐데 다만 유동규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이제 방어할 방법을 뭐 묵비 형태로 할 수 있고 또 사전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재명이 이런 정도면 유동규를 바로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뭐 대처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고 움직였을 테기 때문에 그 추세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리한 것만 아니거든요. 실제 검찰에서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 세부적 내역을 뭐 유동규가 밝히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정에 가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건 법정에서 판사들이 저건 그러면 상당 부분 유죄의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렇게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런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명하기가 없어지게 되면 유죄의 근거들로 삼을 만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규가 어디까지 이제 본인이 견딜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이재명이 딱 그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뭐 폭탄이 연속적으로 터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절대절명의 지금 위기 순간이 지금 왔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유동규가 이재명의 핵심적인 측근이고 유동규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할 때 바로 이 시행사업자 바로 이 성남의 뜰 그리고 그 자산관리공사 화천대유가 바로 하루 만에 공모 하루 만에 딱 찍어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저도 이런 사업을 많이 이번에 이 대장동보다는 몇백 배 사업을 여러 번 제가 해봤는데 첫째, 이거는 28만 평이 전부 100%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오케이 안 하는 그린벨트의 주택을 5,903세대 지을 수 없다. 1번요. 그러니까 100% 이재명이가 책임입니다. 이거는. 산하기관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그린벨트를 풀 수가 없어요. 성남시장도 못 풀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 통해서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도시공사 사장이 있어도 안 되는데 이 사장이 황무성 씨가 그때 황무성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2013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잠깐 1년 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네요. 모든 결정은 인사권부터 주요 결정은 다 밑에 유동규가 다 하지. 자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민간 회사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다. 당연히 사장이 해야지. 어떤 그 밑에 본부장,
유동규가 바로 그 본부장인데 본부장이 시장하고 다이다이 바로 예? 직접으로 다이다이 해버리니까 사장은 허수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재명이가 그린벨트 푸는 권한, 국토부에 또 그 도시계획을 하려면 이게 작은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국토부로 또 다 가야 돼요. 경기도에도 가야 돼요. 이 모든 대관 업무를 다 이재명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하고 짤통하는 거는 바로 유동규예요. 황무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네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연세대학교의 토목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이 완전히 건설, 소위 말하면 건설 토건족이네. 그래가지고 LG에 들어가서 LG 부사장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한신공영 사장도 하고 동부건설 부사장도 하고 이렇게 정말 평생을 건설에 뼈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데 이런 데 와보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밑에 있는 유동규라는 놈이 시장하고 다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는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도저히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동규가 실세라는 거예요. 사장을 제껴버리고 이 사장 대행을 하는데, 이 사장 대행을 할 때 바로 이 대장동 28만 평에 대한 시행사업자를 성남의 뜰 화천대유 하나로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야, 이거 있을 수 있으면 하루 만에 일하는 거는 도시계획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그 대장동 게이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성남 시행사 관련된 과정을 전 단계를 쭉 살펴보면 네. 처음에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고 그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도 공고 나기 일주일 전에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설립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고 나오기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설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성남들의 그런 시행사의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 이제 핵심적인 그 당시의 컨소시엄은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이 가장 많이 처음에는 참여했고, 이외에 이제 컨소시엄이 2개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메리츠 증권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에 이 화천대유가 참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 증권 컨소시엄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훨씬 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볼 땐 유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 다른 컨소시엄 2개는 그냥 탈락시켜버리고 하루 만에 다 잘라버려요. 네, 탈락시키고 불과 화천대유가 일주일 전에 만든 그런 신생 업체를, 자산관리 업체가 들어와 있는 그 시행사가 들어와서 하니까 그 서류를 넣자마자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것도.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루 만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재명이가 문답집 58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오래 끌면은 많은 그 검은 손을 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루 만에 해치웠다. 그런데 새벽 7시에 심사위원들한테 통보를 처음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 저녁 6시에 발표해버렸다. 그래야지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게 해야 다른 어떤 외부의 부정한 손을 타지 않는다 이건데, 바로 자기가 부정한 손으로 딴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검은 손으로 혼자 주물러. 그 이재명이 전적으로 100% 자기 책임입니다.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4명의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이렇게 있었다 하는데, 그 양쪽에 4명의 심사위원을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2명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 이제 있었던 멤버 중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청화동인 사호인가요? 그 남욱 변호사. 남욱이 사호. 남욱 변호사의 직계 1년 후배였고, 네.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도시개발공사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또 입사를 해가지고, 네. 전략기획팀이라는 게 들어가서
유동규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그 우선 협상 대상자의 결정하는 평가위원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외에도 뭐 분양 특혜 또 뭐 수없이 많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반적인 민관 공영개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인데요. 예.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들어갔네요. 예. 그래가지고 정민용 변호사가 바로 유동규 밑에 이제 이 변호사로 들어가서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유원홀딩스 여기에 지금 현재도 감사를 맡고 있는 이 부부들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건 네. 이미 화천대유나 천화동인과 관련된 사람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을 이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맡기려고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루 만에 된 것도 바로 사전에 이미 이쪽으로 해서 결정을 해놓고 우리로 하면 내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그 과정만이 거친 것이죠. 그것도 뭐 2주, 3주 형식적으로 거쳐도 사실 주주 명부라든가 사업계획이나 자금 계획이라든가 실제 이런 사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적으로나 가서 사무실 있는 걸 다 확인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실제 다 뛰어넘어 버리고 하지도 않고 하루 만에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그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전에 이것을 공모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몰아주기로 완전히 하루 만에 신속하게 몰아줘서 떼돈을 벌게 만들어가지고 그 떼돈을 번 돈을 어디로 갔느냐 이제 자금 추적을 하는데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라든 이런 거를 주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양심선언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부부가 가족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가 제일 남욱이 덮었을 것까지 다 덮어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만 지금 국내 발이 묶여가 감옥에서 평생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아마 지금 이건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 주범은 이재명입니다. 유동규입니다. 남욱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이제 그 증거 중에 이제 19개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니까 뭐 그게 녹음을 하고 그걸 녹취록으로 만든 파일 중에 전부인지는 뭐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검찰에 제출된 게 녹취록 파일 19개라고 하고 녹음 파일도 이렇게 검찰에 제출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넘긴 것 중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네.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차명 소유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소유주 말고 실제 자금을 대서 여기에 움직였던 차명 소유주도 있다고 그러고요. 네. 두 번째는 수익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수익 배분이 발생하고 이 수익 배당에 관련해서 상당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동규 당시의 본부장이 그 통화 내역 중에 정영학 회계사를 모욕을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그 전에 통화 과정이 있어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걸 녹음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보도 나왔는데 그 후로 뭔가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이후에 큰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관여해서 본인은 만일 검찰에서 실제 이 사건을 문제 삼아 된다면 자기는 1차적으로 이 사건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출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바로 수익 배분을 나누는 이 과정에 유동규나 김만배나 또 제3의 인물들과 하면서 특히 유동규한테 상당히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그게 좀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게 두 번째이고요. 그러니까 실소유자 또는 실소유자 말고 차명 소유주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수익 배분 그리고 인허가 문제를 상당히 이제 인허가 문제를 다루게 되면 주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든 성남시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건데 김만배와 남욱이 상당히 그러면 노비의 중요 창구였고 중심 주체가 아니었냐. 이런 문제들이 정영학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그런 자료와 한 20페이지 정도의 자기 진술서, 일부는 양심선언서 이렇게 쓴 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진술서가 검찰에 전달되고 검찰에서 그것을 그 전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충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명백한 사건으로 되고 만약 이거 손을 대지 않으면 나중에 이 관련된 팀들이 김호수 검찰총장부터 해서 명백하게 이건 직권남용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우선 지금 확인되고 있는 현금 다발을 사진 찍어 놓은 거, 녹취 파일 이 관련자들을 지금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검찰이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에 상당히 권력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어느 정도 감추고 차단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감추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제 폭탄들이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정영학 회계사의 그 제출된 자료 중에 바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사람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좀 언론사나 이런 데서 더 취재를 하고 제보가 나오면 지금껏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가 만일 이재명 관련된 직접적으로 이재명이 아니고 그 주변의 인사들한테 정치권 자금이 지원해야 되니까 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부분으로 점점 이 사건이 좁혀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유동규는 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여러 자료와 녹취 파일과 사진 이런 거를 가지고 이미 제시를 해서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상태고요. 또 유동규가 바로 이재명이 돈줄이다. 이재명이 핵심이다. 이거는 성남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나오는데 요는 이 검찰, 경찰, 공수처 이것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 지금 유동규 핸드폰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내놨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이재명이 말처럼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면 특검법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이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 지금 우리 정권교체 비상시국 국민회의에서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저 국회 정문 앞에서 특검법 통과시키라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핵심적으로는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만약 시행되게 되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선거 기간에 편향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특검을 못 받겠다. 또 하나는 특검이 시행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을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도 오히려 특검이 좋지 않다. 또는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둘 다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이 특검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편향이 될지 아닐지 누가 합니까? 네. 이 사건에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국민의힘 쪽에 주로 관계자가 돼 있다면 핵심적으로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가 하면 이게 편향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자기들한테 그렇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으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그게 그렇게 나온다면 좋아할 일이겠죠. 근데 스스로도 그렇게 만약 이게 선거에 이용되어서 편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다는 얘기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검이 하게 되면 특검은 임명 기간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 수사를 증거자를 은폐할 수 있고 하는데 특검이 추진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검경의 수사는 그대로 계속 지금 강도 높게 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특검이 되면 검찰이 그간에 조사했던 것, 경찰이 조사했던 것 또는 이낙연 후보가 중요했던 합수부가 된다면 합수부로 통할돼서 한다면 그게 특검으로 다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검경의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검경의 수사가 중단될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민주당의 이 얘기도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검경의 수사는 현재는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특검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실체적 진실을 받으려면 권력의 눈치 보면서 그런 그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부 정보나 일부 수사에서 중대한 증거들은 누락해버리거나 감추거나 이러지 않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려면 특검이 돼야 하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임명하는 시간을 걸리더라도 검경은 강도 높게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 특검한테 넘겨주면 그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뭐 그 주간에 무슨 수사가 잘 안 돼서 증거를 뭐 없앨 수 있다. 이건 다 그 거짓말이란 허구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어거지 주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국정조사는 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 당장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련된 사항들 할 수 있고 증인들 지금 민주당이 일체 증인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증인들 채택에서 나오면 이 사건이 국민의 게이트인지 이재명 게이트인지도 또 금방 상당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2차적인 어떤 중요한 그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받지 않는 걸 많으면서 또 증인들도 한 명도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국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제대로 바꾸려면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현재 이 특검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면서도 국민의힘이나 지금 언론사에서 여러 형태의 제보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물론 검찰에서 수사되고 있는 게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공표를 해가지고 검찰이 이제 공표와 관련된 형사적인 대상이 되는 차원에서 공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조 기자들이 그런 이제 추적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언론사와 국민의힘도 더 집중해서 요 제보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 해서 요 라인 중에 이번에 밝힌 전주의 의원이 대법원에 출입기록 관련된 거 정보를 달라 해서 지금 김만배가 권순일을 찾아간 것도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중요한 몇 포인트를 잡아서 또 제보들을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이재명 뭉뚱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게 계속 폭로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특검하고 국정감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 합니다만은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경찰은 지금 원래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현금 거래, 수상한 현금 거래에 대한 통보를 경찰청이 받았는데 이거를 서울청으로 넘겼다가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용산경찰서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 용산경찰서 진흥팀에 9명 보고 해보라 그러니까 이거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이렇게 중요한 걸 넘겼는데 전혀 안 하고 5달, 6달 갖고 있으면서 용산경찰서로 떠넘겨서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박범계가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전시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게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공평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당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조국이 다 이래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못 뛰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는 지금 이 행태 6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를 받고도 수십억의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받고도 기껏 한다는 게 용산경찰서 진흥팀에서 그냥 주물르고 있는, 또 검찰은 지금 조국이 추미애 박범계 현직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주물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하자는 겁니다. 특검을 괜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특검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몇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현재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남부지검이 본래는 금융정보 범죄 수사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추미애 때 사실은 다 없애버렸다가 다시 일부 복원이 됐는데 이 사건은 그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사실 금융정보 수사팀뿐만 아니라 특수부가 결합을 하면 이건 한 2달 정도면 완전히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특검과 관련된 가능성은 저는 한 절반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물론 상당히 이 특검을 받기 위한 위해서 결사적으로 방어막을 칠 걸로는 보이는데 그래서 절대 용납이 그런데 사건이 특검을 하지 않고는 가는 국민적 원성이 막 더 쏟아나올 정도의 그런 새로운 증거들이 더 나오면 계속 나오죠. 예. 지금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것도 사실은 불과 한 3, 4일 전에는 예상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때는 뭐 곽상도 아들 문제가 나오면서 이 사건을 추정했던 사람들 중에는 막 가슴이 먹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영학 회계사의 폭로가 나오고 또 김만배와 권순일이 만나면서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면이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 지금 나온 사람들 일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동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김만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요 관련자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던 사람들 천안호에 대해서 잘못하면 자기들 다 처벌을 강도 높게 특가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또 다른 형태로 제출되고 제보가 나오고 또 이 외에도 성남시에서 나온 자료, 도시개발공사에 나온 자료, 이 실체적 증거 자료들이 외부에 폭로되면서 알려지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면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지금보다 훨씬.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서 지금도 여론이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 물론 한 55%에서 60% 가까이 됩니다만 압도적 다수들이 특검을 해서 실체를 받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더 쏘아나와서 이낙연이 지금 엉거주춤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워낙 당 내에서는 이재명으로 쏠림 현상이 가 있는 게 있기도 하고 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방어막을 쳐서 뭐 이게 국민의 개입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던 차에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오매에 따라서 이낙연이 경선 과정에서 또 그 측들이 친문진영이 다른 형태의 강도 높은 역할을 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검에 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처럼 한두 명이 특검으로 결국 가야 되는 거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건 특검으로 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다. 너무 이건 국민적 저항이 심하다. 이러면 이제 국면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점차 가는 것이죠. 네. 예. KGC님 감사합니다. 그 몇 단계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될 걸로는 보이지만 현재 특검은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이제 무조건 안 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 그 국면이 어떤 국면으로 변해가면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국면까지를 미리 조금은 예측해 보면서 그 국면으로 가도록 더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주시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이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권순일 게이트, 이 게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도 밝혀내고 이걸 통해서 부패 비리도 뽑아내고 이 개발 비리 뽑아내고 정말 서민들이 잘 자기 집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허연준 대표님 이 특검이 과연 될 거냐 그리고 지금 권순일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재명을 억지로 살려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